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군사분계선을 따라 늘어선 초소들 사이로 희미한 조명만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죠. 남측 초소에서는 707특임단 소속 박도연 중사가 근무 교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의 군복 위에 달린 계급장은 낡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도연은 쌍안경으로 북측 초소를 관찰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죠. 이곳에서는 단 1초의 방심도 허락되지 않았으니까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고 멀리서 들려오는 철책선의 금속음이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도연의 손은 총기에 자연스럽게 올려져 있었어요. 5년 동안 이 전선을 지키며 몸에 밴 습관이었죠. 그는 자신의 출신 때문에 동료들 사이에서 늘 미묘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별 13세 가문, 대한민국 군부를 장악한 박씨 가문이 외아들, 어머니 박명자 대장을 비롯해 6명의 이모가 모두 장성인 집안. 사람들은 그를 금수저 군인이라 불렀지만 도연은 그 누구보다 엄격하게 자신을 대했어요. 특혜를 거부하고 최전방을 자원했으며 부하들보다 먼저 일어나고 마지막에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죠. 북측 초소에서는 정찰총국 소속 류진화 대위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남측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단단했어요. 32살 여군으로서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그녀가 치러야 했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죠. 진화는 평양의 고위 간부 집안 출신이었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늘 2배의 충성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냉혹함으로 자신을 무장했고 감정은 약점이라 여겼어요. 쌍안경 너머로 도연의 얼굴을 확인한 진화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저 남조선 놈 박명자 대장의 아들이라더군. 옆에 서 있던 북측 병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별이 13신 귀족 가문 자식이 이런 전선에 나와 있다니 참 우습지 않습니까? 남조선 놈들은 평화를 외치면서도 결국 권력 세습이나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진화가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군화로 짓밟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묘한 감정이 스쳤죠. 경멸인지 호기심인지 알 수 없는 그 무엇. 그녀는 확성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잡이가 차가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안개를 뚫고 남측 초소까지 울려 퍼졌죠. 남조선 군인, 내 어미가 대장이라더군. 별이 13신 귀족 자식이 이런 데서 근무하나? 아니면 인민체험이라도 하는 건가? 주변 북측 병사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도연의 손이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의 턱선에 힘이 들어갔고 관자놀이의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죠. 옆에 있던 후임병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중사님, 저놈들 상대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도발이니까요. 하지만 도연은 참았습니다. 이곳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점을 보이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그는 천천히 확성기를 들어 올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입 조심하시오. 여긴 전선입니다. 군인이라면 적어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화는 오히려 더욱 도발적으로 웃었어요. 그녀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처럼 퍼져나갔죠. 전선? 내 눈빛이 더 위험하군. 귀족 자식답게 참을성이 없어 보이는데? 아니면 어미의 별이 무거워서 그런가? 진화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군화가 흙을 밟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어요. 한 걸음, 두 걸음,
그녀의 발끝이 군사분계선에 점점 가까워졌죠. 남측 초소에서 즉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안개를 찢었어요. 병사들이 일제히 총을 들어 올리며 경계 태세를 갖췄죠. 정지. 한 발자국 더 나오면 교전으로 간주한다. 초소장의 외침이 안개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양측의 긴장이 극에 달했죠. 도연은 천천히 권총을 꺼내며 진화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수백 번의 훈련이 그의 근육에 각인되어 있었죠. 권총의 차가운 무게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진화가 비웃으며 대답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장난? 이기면 내가 남아하겠다. 어차피 남조선은 입으로만 평화를 외치잖나? 총 한 방 못 쏘는 주제에. 그 순간이었습니다. 북측 초소에서 갑자기 총성이 울렸어요. 탕. 경고탄이었지만 그 총알은 도연의 머리 바로 옆 콘크리트 벽을 스쳤습니다. 콘크리트 파편이 튀었고 먼지가 퍼졌죠. 도연의 귓가에서 이명이 울렸어요. 양측 초소에서 동시에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수십 개의 총구가 서로를 겨누었죠. 남측 병사들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고 북측 병사들도 조준 자세를 취했어요. 누구도 감히 숨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권총의 가늠쇠가 진화의 이마를 정확히 겨누고 있었죠. 그의 손가락이 방아쇠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어요. 단 1mm만 당기면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쏘지 않았어요. 진화 역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도 권총에 올려져 있었지만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죠. 둘의 눈이 안개 너머로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도연은 진화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분노도 적이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감정. 진화도 같은 걸 느꼈는지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1초도 되지 않았죠. 남북의 자존심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양측 상부의 긴급 명령이 떨어졌고 병사들은 천천히 총을 내렸어요. 하지만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날의 사건은 훗날 역사교과서에 공동경비구역 총격사건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될 서막이 되었죠. 그리고 박도현과 류진화 두 사람의 운명이 얽히기 시작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판문점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남북 양측은 새벽의 충돌을 일단 봉합하고 예정되어 있던 합동 경호훈련 시연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어요. 표면적으로는 평화적 협력의 상징이었지만 양측 모두 속내는 달랐죠. 특히 북측은 이번 시연을 통해 남측의 허술함을 드러내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훈련복으로 갈아입으며 불안한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새벽에 마주쳤던 류진화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죠. 저 여자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 단순한 적이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무게를 짊어진 사람이라는 직감.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이곳에서 감정은 독이니까요. 중사님, 북측이 실탄을 장착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후임병의 보고에 도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합동훈련에서 실탄 사용은 명백한 협정 위반이었죠. 그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지만 돌아온 답은 의외였습니다. 일단 진행하라. 북측을 자극하지 마라. 도연은 이를 악물었어요. 정치적 판단이 현장 안전보다 우선시되는 순간이었죠. 그는 부하들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라. 절대 긴장을 풀지 마라.
훈련장에 남북 병사들이 집결했습니다. 북측에서는 류진아가 선두에 섰어요. 그녀의 표정은 새벽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워 보였죠. 그녀 뒤로 10명의 북측 병사들이 일렬로 서 있었고 그들의 소총에는 실제로 실탄이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한눈에 알아챘어요. 탄창의 무게감이 달랐으니까요.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동작 확인이었죠. 양측이 번갈아가며 경례하고 대형을 맞추고 구령에 맞춰 움직였어요. 하지만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북측 병사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훈련 중반 사격 시범 순서가 되었습니다. 북측이 먼저 공포탄 사격을 시연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진아가 앞으로 나서며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별 10세짜리 귀족 자식,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평화를 외친다더군. 전쟁이 뭔지나 아나?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턱선에 힘이 들어갔죠. 진아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신호와 함께 북측 병사들이 일제히 총을 들어 올렸어요. 총구가 하늘을 향했지만 그 각도가 미묘하게 낮았죠. 도연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저들은 공포탄을 쏠 생각이 없다고. 사격. 진화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총성이 울렸습니다. 타타탕. 하지만 그것은 공포탄이 아니었어요. 실탄이었죠. 총알들이 남측 병사들의 머리 위를 스쳤고 일부는 지면에 박혔습니다. 한 발이 도연 옆에 서 있던 일병의 어깨를 관통했어요. 으악! 일병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선열이 군복을 적셨죠. 남측 병사들이 일제히 총을 겨누며 외쳤어요. 교전이다. 응사준비. 혼란이 훈련장을 뒤덮었습니다. 도연은 쓰러진 일병을 끌어안으며 진아를 향해 소리쳤어요. 당신 지금 미쳤습니까? 이게 훈련입니까? 진아는 태연하게 소총을 내리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전쟁은 원래 이런 거요. 명령 있으면 방아쇠 당기면 돼. 남조선 군인은 그것도 못하나? 도연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어요. 그는 부상당한 일병을 후방으로 보내고 진아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진아의 군복깃을 움켜쥐었죠. 사람이 다쳤어요.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혁명입니까? 손 치워. 남조선 놈이 감히. 진아가 도연의 손을 뿌리치며 주먹을 날렸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막아내고 그녀의 소총을 빼앗으려 했어요. 둘은 몸싸움을 벌였고 주변 병사들이 급히 달려들어 말렸죠. 하지만 그 와중에 진아의 몸이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발이 헛디뎠고 몸이 옆으로 미끄러졌어요. 틱! 작지만 선명한 금속음이 울렸습니다. 진아의 발밑에서 작은 압력판이 눌리는 소리였죠. 모든 사람의 움직임이 멈췄어요. 진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자신의 발을 내려다봤어요. 발밑에는 흙에 반쯤 묻힌 지뢰의 압력판이 보였죠. 움직이지 마.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숨을 죽였어요. 진아는 눈을 크게 뜨고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어렸죠. 밑에 뭔가 있다. 가만히 있어요.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도연은 즉시 주변 병사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진아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손이 떨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아가 속삭였죠. 왜 그러나? 난적이잖나. 지금은 그냥 사람입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고 진아의 발을 살폈어요. 오래된 목함지뢰였습니다. 6.25 전쟁 때 매설된 것으로 보였죠. 압력판이 완전히 눌려 있었고 진아가 발을 떼는 순간 폭발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연은 침을 삼키고 진아를 올려다봤어요. 제 말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당신 다리를 잡을 테니 제가 지금이라고 하면 발을 떼세요. 미쳤나? 같이 죽을 셈인가? 살려드릴 겁니다. 진아는 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도연은 맨손으로 진아의 종아리를 감췄습니다.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하나, 둘. 지금 도연이 진아의 다리를 들어 올리는 순간 지뢰가 폭발했습니다. 쾅!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솟구쳤어요. 충격파가 두 사람을 날려버렸죠. 흙먼지가 시야를 가렸고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연기가 거치자 두 사람은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나란히 쓰러져 있었어요. 도연의 군복은 찢어졌고 얼굴과 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진아도 마찬가지였죠. 그녀의 다리에서 피가 흘렀지만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았어요. 도연이 간신히 고개를 들어 진아를 바라봤습니다. 살아 있습니까? 진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도연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이 남자는 왜 자신을 구했을까? 적인데, 방금 전까지 총을 겨누고 있었는데,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양측 의무병들이 달려와 두 사람을 들것에 실었어요. 그 모든 장면은 초소의 감시 카메라에 고스란히 기록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별 가문 중사가 북한 여장교를 살린 장면. 이 영상은 몇 시간 뒤 남북 양측 상부에 동시에 보고되었죠. 그리고 이 사건이 박도연의 인생을, 류진화의 운명을, 그리고 남북의 긴장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사건 발생 6시간 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청사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오후 6시 비상회의가 소집되었어요. 회의실 중앙 테이블에는 7명의 장성들이 앉아 있었죠. 모두 박씨 가문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중앙에는 육군참모총장 박명자 대장이 자리했고 그 양옆으로 6명의 이모 장성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회의실 정면 스크린에는 판문점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류진아를 구하는 장면. 폭발. 두 사람이 쓰러지는 순간까지. 영상이 끝나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육군 제1군단장 박명희 중장이었습니다. 언니, 이건 명백한 군기 위반입니다. 적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적을 구한 게 아니라 사람을 구한 거야. 박명자 대장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 놓인 사건 보고서를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마음과 군인으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니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의 이름이 전선에서 피로 더럽혀졌어요.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박명숙 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어요. 도연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명예를 지키려면 선제 조치가 필요해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선제 조치라니? 그 애를 희생양으로 만들자는 얘기야? 박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그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명예보다 인간을 택했어. 그걸 죄라 부르지 마라. 제발. 하지만 회의실의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합참 작전참모부장 박명란 중장이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언니 감정을 배제하십시오.
우리는 7명의 별을 가진 가문입니다. 우리 집안이 70년 동안 지켜온 명예가 한순간의 감상 때문에 무너질 순 없어요. 명예? 우리 별은 명예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야. 국가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거지. 그렇다면 더더욱 도연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가 구한 여자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이에요. 적성국 군인을 구한 건 명백한 이적 행위입니다. 육군 교육사령관 박명자 소장이 날카롭게 반박했죠.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팽배했습니다. 박씨 가문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이들은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어떤 이들은 박명자 대장의 편에 섰습니다. 결국 표결이 진행되었어요. 6대1. 박명자를 제외한 6명의 장성 모두가 박도연의 군법회의 회부에 찬성했습니다. 박명자는 고개를 떨구었죠.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군인은 울지 않으니까요. 알았어. 하지만 내가 직접 조사를 지휘하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나간 후 박명자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어요.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봤습니다. 10살 때의 도연이 군복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때 도연은 말했었어요. 엄마, 나 커서 엄마처럼 멋진 군인 될 거야. 사람 지키는 군인. 박명자는 전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하얗게 질렸죠. 같은 시각 북한 평양의 인민무력성 지하신문실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류진아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은 뒤로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멍 자국이 가득했죠. 눈앞에는 정찰총국 보위부 소속 최철민 대자가 서 있었습니다. 동무 남조선 놈에게 구출당했다는 게 사실이지? 철민의 목소리는 냉혹했어요. 그는 진화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그녀의 얼굴을 들어 올렸죠. 대답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원한 게 아니라. 변명하지 마라. 철민이 진화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진화의 입가에서 피가 흘렀어요. 하지만 그녀는 신음조차 내지 않았죠. 그녀는 지난 12년 동안 이런 고문을 수없이 견뎌왔습니다. 여군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남조선 놈에게 마음이 흔들렸지? 그래서 일부러 지뢰를 밟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저는 공화국에 충성합니다. 충성? 너 같은 년이 무슨 충성을 안다고. 철민이 몽둥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진아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등에 충격이 가해졌죠. 1번, 2번, 3번. 진아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4번째 타격에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크! 피를 토하며 진아는 바닥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상하게도 박도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폭발 직전 자신을 향해 손을 뻗던 그의 눈빛. 그 눈에는 적이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을 구하려는 순수한 의지만이 있었죠. 그는 날 살렸어. 진아가 피를 토하며 속삭였습니다. 철민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살렸다고? 그건 남조선의 선전용 쇼였을 뿐이야. 넌 이용당한 거라고. 아니야. 그의 눈은 거짓말하지 않았어. 철민은 진화의 머리를 들어 올려 벽에 내리쳤습니다. 진화의 의식이 흐릿해졌어요. 그녀는 정신을 잃기 직전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죠. 미안해. 도현. 진아가 완전히 의식을 잃자 철민은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독방에 가더라. 그리고 감시를 강화해. 2년이 남조선에 동조하는 낌새를 보이면 즉시 보고하고. 알겠습니다. 대자동무.
부하들이 진화를 끌고 나갔어요. 철민은 창문 밖을 내다보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평양의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죠. 서울의 박명자 대장과 평양의 류진화. 두 여자는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아들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다른 한 명은 적에게 구원받은 수치심에. 하지만 둘 다 알지 못했어요.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남북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군 내부에서는 이미 박도연을 체제의 불온 인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 옆에는 빨간 마크가 찍혔고 그는 이제 감시 대상이 되었죠. 판문점에서 7km 떨어진 격리병사에 수용된 도연은 창문 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 진화의 피가 묻어 있었어요. 나는 옳은 일을 한 건가? 그의 속삭임은 텅 빈 방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다만 창밖으로 보이는 철책선만이 그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건 발생 사흘 후 판문점 인근 격리병사에 수용된 박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천장에 페인트 금이 간 자국들이 마치 지도처럼 보였죠. 그의 손목에는 아직도 붕대가 감겨 있었고 폭발로 인한 화상 자국이 팔꿈치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철책선의 조명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저 너머 어딘가에 류진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녀는 무사할까? 북측에서 그녀를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도연은 자신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적이었는데, 총을 겨눴던 사이였는데. 자정이 지나자 도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때였습니다. 허리춤에 차고 있던 무전기에서 희미한 잡음이 들려왔죠. 치지직, 치지직. 도연은 무전기를 귀에 가져갔습니다. 잡음 사이로 뭔가 패턴이 들렸어요. 짧은 신호, 긴 신호, 짧은 신호. 모스 부호였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빨라졌죠. 그는 급히 종이와 펜을 꺼내 신호를 해독하기 시작했어요. 살, 려, 조, 축, 이, 려, 배.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류진화의 신호였어요. 그는 즉시 무전기를 켜고 속삭였죠. 진화, 당신입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다시 모스 부호가 들려왔습니다. 도, 현, 독, 방, 내, 일, 처, 형. 도연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의 이마에 핏줄이 섰어요. 내일 처형이라니. 그녀는 자신을 구한 대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였죠. 도연은 즉시 결심했습니다. 그는 군복을 입고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미친 짓이야.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순 없어. 그는 창문을 열고 밖을 살폈습니다. 경비병이 순찰을 돌고 있었죠. 도연은 경비병의 동선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10분마다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는 타이밍을 재며 기다렸죠. 경비병이 건물 반대편으로 사라지자 도연은 창문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의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이건 명백한 명령 위반이었습니다. 군법회의는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 총사령까지 받을 수 있는 중죄였어요. 하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둠을 따라 철책선 쪽으로 이동했어요. 비무장지대까지는 약 3km. 그는 야간 훈련 때 익힌 경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지뢰밭을 피해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를 이용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새벽 2시 도연은 철책선 앞에 도착했어요.
높이 3미터의 철조망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죠. 그는 배낭에서 절단기를 꺼냈습니다. 치직, 치직, 작은 소리를 내며 철조망이 잘려나갔어요. 도연은 온몸에 땀을 흘리며 철조망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철책을 넘은 순간 그는 이제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이상 대한민국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탈영병이자 반역자.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죠. 비무장지대는 안개로 자욱했습니다. 시야가 10미터도 보이지 않았어요. 도연은 나침반과 지도를 보며 북쪽으로 나아갔습니다. 발밑에서는 낙엽 밟는 소리가 크게 들렸죠. 그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1시간 정도 걸었을까? 도연은 작은 벙커 같은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그는 권총을 꺼내 들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손전등을 켰어요. 불빛이 벙커 안을 비췄고 그 순간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구석에 류진아가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군복은 찢어져 있었죠. 손발에는 밧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진화. 도연이 달려가 그녀를 안아 일으켰어요. 진화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도연의 얼굴을 인식하는데 몇 초가 걸렸죠. 현? 네, 저예요. 왔습니다. 왜? 왔나? 미쳤나? 진화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도연은 배낭에서 물과 응급약을 꺼냈습니다. 그는 진화의 입술에 물을 적셔주며 말했죠. 당신이 죽으면 내가 구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남조선 군인, 아직도 날 적으로 보나? 이젠 사람으로 봅니다. 진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울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었어요. 군인으로서, 여자로서 살아남기 위해 감정을 죽였던 사람.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었죠. 고마워. 도연이 진화를 등에 업으려는 순간 밖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탐조등이었어요. 그리고 개 짖는 소리, 군화 소리, 무전기 소리가 들려왔죠. 저기다. 벙커 쪽에 인기척이 있다. 포위하라. 도망치지 못하게 해.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북측 추격대였어요. 그는 진화를 꼭 안으며 속삭였죠. 버티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안 돼. 당신까지 죽으면 괜찮습니다. 당신을 두고 갈 순 없어요.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이상한 감정이 흘렀어요. 적과 아군을 넘어선 인간 대 인간의 연결. 도연은 진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밖에서는 철책위 경보등이 번쩍이기 시작했어요. 총성이 울렸고 탐조등이 벙커를 비췄죠. 도연은 진화를 벽 뒤에 숨기고 자신은 입구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쥐어져 있었어요. 나와라, 남조선 놈. 북측 병사들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도연은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그들의 도피가 시작되는 거였죠. 살아남을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안개 속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도연은 진화를 안고 벙커 뒤편 비상구로 뛰어나갔어요. 그들의 긴 도주가 시작된 순간이었죠. 철책 너머로 남측의 탐조등도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북 양측 모두가 그들을 쫓게 될 거예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 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죠. 마치 두 사람의 운명을 지켜보듯. 새벽 4시 남북 양측의 합동 추격 작전이 공식 개시되었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남과 북이 같은 목표를 추적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건 6.25 전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죠. 대한민국 합참에서는 특수부대 1개 중대가, 북한 정찰총국에서는 추격 전문 부대가 동시에 투입되었습니다. 도연은 진화를 업고 산악지대로 숨어들었어요. 그의 등에서 진화의 숨소리가 가늘게 들렸죠. 그녀는 의식이 흐릿했지만 도연의 군복을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다리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렸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도연의 속삭임에 진아가 희미하게 대답했어요. 내려놔. 당신 혼자라도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도연은 가파른 산비탈을 기어 올랐습니다. 손에 흙과 바위가 박혔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뒤에서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탐조등이 사너리를 훑었습니다. 도연은 바위 뒤에 몸을 숨기며 숨을 죽였어요. 헬기가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강력한 바람이 나뭇가지를 휘날렸고 먼지가 날렸죠. 도연은 진아를 꼭 감싸 안았어요. 진아의 몸이 차가웠습니다. 체온이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도연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 진아에게 덮어줬죠. 헬기가 지나간 후 도연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도를 꺼내 현재 위치를 확인했어요. 비무장지대 중앙부, 민간인 통제구역 깊숙한 곳. 이곳은 60년 넘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었죠. 지뢰밭과 야생동물, 그리고 낡은 벙커들만이 존재하는 죽음의 땅. 오전 6시 서울의 합참 작전실에서는 긴급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어요. 열화상 카메라로 포착된 2개의 붉은 점. 박도현과 류진화였죠. 목표물은 현재 북위 38도 선 중앙부를 이동 중입니다. 작전관의 보고에 박명자 대장은 눈을 감았어요. 그녀의 손이 책상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죠. 손등의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옆에 서 있던 박명의 중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언니, 포기하세요. 저 애는 이미 우리 손을 떠났어요. 아직 아니야. 박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속삭였죠. 도연아, 제발. 같은 시각 평양의 인민무력성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철민 대장은 추격대에게 무자비한 명령을 내렸어요. 류진아는 생포하지 마라. 사살하라. 반역자에게 자비는 없다. 알겠습니다. 대자동무. 북측 추격대는 군경과 함께 산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경험 많은 추적자들이었어요. 흔적을 읽고 냄새를 쫓고 소리를 구분하는 능력이 뛰어났죠. 오전 9시 도연은 작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진아를 동굴 안으로 옮겼어요. 진아는 이제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그녀의 이마가 뜨거웠습니다. 열이 오르고 있었어요. 도연은 배낭에 남은 해열제를 꺼내 진아의 입에 넣어줬습니다. 삼켜요. 힘내세요. 진아가 힘겹게 약을 삼켰어요. 그녀의 눈이 천천히 떠졌고 도연을 바라봤죠. 왜? 일어나. 뭐가요? 왜? 날 위해. 이렇게까지.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단순히 사람을 구한다는 의무감 때문만은 아니었죠.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진아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서요. 진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지난 30년 인생에서
이렇게 순수한 선의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늘 의심하고 경계하고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했죠.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적인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모든 걸 버렸어요. 고맙다. 정말. 밖에서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추격대가 가까워지고 있었죠. 그는 급히 진화를 동굴 깊숙한 곳으로 옮기고 입구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쥐어져 있었어요. 여기 있다. 동굴이다. 북측 병사들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곧이어 총성이 울렸죠. 타타탕. 총알들이 동굴 입구의 바위를 때렸어요. 돌파편이 튀었습니다. 도연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응사했죠. 물러서시오. 더 이상 다가오면 쏩니다. 남조선 놈. 나와라. 너는 이미 끝났어.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도연은 신중하게 탄환을 아끼며 쏘았어요. 그는 사람을 맞히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만 접근을 막기 위해 바닥과 나무를 겨냥했죠. 하지만 북측 병사들은 거침없이 쏘아댔어요. 10분 후 도연의 탄창이 바닥났습니다. 그는 마지막 탄창을 꺼내 장전하며 뒤를 돌아봤어요. 진화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고 있었죠. 도연, 나 때문에. 당신까지. 괜찮아요. 우리 살 거예요. 하지만 도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동굴은 막다른 길이었어요. 뒤로 빠져나갈 출구가 없었죠. 앞에서는 북측 병사들이, 하늘에서는 헬기가 그들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다른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남측 헬기였습니다.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박도연 중사, 투항하라. 이건 명령이다.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헬기 문이 열리고 저격수가 조준하고 있었어요. 자신을 향해서가 아니라 진화를 향해서. 도연은 본능적으로 진화 앞을 가로막았죠. 안 돼. 전국의 뉴스에서는 이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별가문의 반역자, 북한 여군과 도주, 국가안보 위협 같은 헤드라인이 쏟아졌어요. 여론은 들끓었죠. 어떤 이들은 도연을 배신자라 비난했고 어떤 이들은 그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동굴 안에서 도연은 진화를 꼭 안았어요.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진화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할 것 없어요. 내 선택이었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어요. 죽음 앞에서의 평화로운 미소. 하늘에서는 헬기들이 선회하고 땅에서는 병사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탈출구는 없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후회하지 않았죠. 그들은 인간으로서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붉은 빛이 동굴 안까지 스며들었어요. 마치 희망처럼 아니면 마지막 작별처럼. 오전 10시 서울 용산 합참 작전실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박명자 대장은 작전 지휘석에 앉아 실시간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옆에서 참모들이 계속 보고를 올렸습니다. 목표물은 동굴 안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탈출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북측 병력 30명이 포위망을 형성했고 우리 측 특수부대 20명이 대기 중입니다. 박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작전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대장님, 최종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생포입니까? 사살입니까? 그 질문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박명자에게 쏠렸어요.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죠. 머릿속에는 어린 도연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5살 때
처음 군복을 입고 경례를 배우던 모습, 10살 때 어머니의 벼를 만지며 나도 저런 군인이 될 거야 라고 말하던 모습, 그리고 26살이 된 지금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모든 걸 버린 모습, 박명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생포하라. 아들을 살려라. 하지만 대장님, 북한 여군은 류진아도 함께 생포한다. 둘 다 살려야 한다. 회의실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박명의 중장이 반대 의견을 냈어요. 언니, 그건 불가능해요. 북측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내 아들을, 우리 도연을 죽일 순 없어. 박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0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그녀가, 별 13세 권위로 무장했던 그녀가 처음으로 어머니의 얼굴로 돌아온 순간이었죠. 즉시 구출 작전을 개시하라. 도연과 류진아 둘 다 살려서 데려와라. 알겠습니다, 대장님. 참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 명령이 박명자 대장의 군 경력을 끝낼 수도 있다는 것을. 적국 군인을 구출하라는 명령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동굴 안에서 도연은 무전기를 통해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연아, 들리니?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그는 무전기를 귀에 가져가며 대답했죠. 어머니, 나와라. 약속한다. 너와 그 여자 둘 다 보호하겠다. 어머니, 그건 불가능합니다. 규정상, 규정은 내가 만든다. 넌 그냥 살아서 나와라. 박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는 진아를 내려다봤죠. 진아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아를, 이 사람을 정말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약속한다. 군인의 명예를 걸고.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그는 천천히 진아를 안고 동굴 밖으로 나갔어요. 밖에서는 수십 개의 총구가 그들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남측 병사들, 북측 병사들 모두가 그들을 조준하고 있었죠. 손들어. 무기 버려. 움직이지 마. 쏜다. 양측의 외침이 뒤섞였습니다. 도연은 한 손으로는 권총을 버리고 다른 손으로는 진아를 꼭 안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죠. 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북측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총알이 도연의 어깨를 스쳤어요. 피가 튀었죠. 도연이 비틀거렸지만 진아를 놓지 않았습니다. 도연! 박명자의 비명이 무전을 타고 흘렀어요. 그녀는 작전실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죠. 즉시 어모 사격. 아들을 구해. 남측 헬기가 급강하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북측 병사들도 총을 쏘기 시작했죠. 순식간에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도연은 진아를 안고 바위 뒤로 몸을 숨겼어요. 총알들이 사방에서 날아왔죠. 그의 어깨에서 피가 계속 흘렀지만 그는 진아를 놓지 않았습니다. 진아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도연, 나, 안 돼요. 우리 같이 살 거예요. 이건 명령이야. 내려놔. 진아가 힘을 다해 도연을 밀쳤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더 세게 그녀를 안았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당신 없이는 못 가요. 이해해 주세요. 바로 그 순간 남측 특수부대원 하나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도연의 팔을 붙잡으며 외쳤어요. 중사님, 빨리 헬기로. 진아도 같이요. 그건 안 됩니다. 명령이. 어머니가 약속하셨어요.
둘 다 살리겠다고. 특수부대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전으로 확인하려는 순간 북측에서 또 다른 총격이 날아왔어요. 특수부대원이 쓰러졌죠. 도연은 그의 총을 집어들고 응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박명자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울려 퍼졌어요. 모든 부대원 들어라. 박도연 중사와 류진아 대위 둘 다 생포해서 데려와라. 이건 명령이다. 대장님, 그건 명령이라고 했다. 박명자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의 절규가 섞여 있었습니다. 남측 병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도연과 진아를 향해 달려갔죠. 하지만 북측 병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류진아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으니까요. 총격전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도연은 진아를 안고 헬기 쪽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그의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죠. 한 걸음, 두 걸음. 헬기까지는 불과 20m. 그때 북측에서 박격포가 발사되었습니다. 쾅! 폭발이 그들 바로 옆에서 일어났어요. 충격파에 도연과 진아가 날아갔죠. 두 사람은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도연은 정신을 차리고 진아를 찾았어요. 그녀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었죠. 도연은 기어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온몸에서 피가 흘렀어요. 진아, 진아. 진아는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평화로운 미소였죠. 고마웠어. 도연?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도연이 진아를 다시 안으려는 순간 남측 특수부대원 둘이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도연과 진아를 헬기로 끌고 갔어요. 북측의 총격이 계속되었지만 남측 병사들이 엄호 사격으로 막아냈죠. 헬기가 이륙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진아를 꼭 안고 있었어요. 헬기 안에서 의무병이 급히 응급처치를 시작했죠. 도연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래에서는 여전히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을, 별 13의 명예를, 군인으로서의 경력을, 가문의 위신을 모두 버리고 아들을 구했다는 것을.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어 속삭였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박명자의 흐느낌이 들렸죠.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울음소리만이 들렸어요. 70평생 처음 흘리는 어머니의 눈물. 사건 발생 나흘 후 폭우가 쏟아지는 새벽이었습니다. 도연과 진아는 군 병원 특수격리병동에 수용되어 있었어요. 두 사람은 같은 층 다른 방에 있었지만 서로를 볼 수는 없었죠. 중무장한 헌병들이 복도를 지키고 있었고 CCTV가 24시간 그들을 감시했습니다. 도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와 팔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죠. 총상과 폭발로 인한 화상이 심각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진아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녀의 상처는 나았는지, 북측에서 보복하려 하지는 않는지 걱정뿐이었죠. 복도 너머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귀를 기울였어요. 대위를 북으로 송환하라. 이건 국제법 위반이다. 북측 협상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와서 류진아의 송환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남측은 거부했죠. 박명자 대장이 직접 나서서 막았으니까요. 류진아 대위는 현재 치료 중이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결정하겠습니다. 본인 의사? 반역자에게 무슨 의사가 있나?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북측은 진아를 데려가 처형하려 했고 남측은 그녀를 보호하려 했어요. 이 교착 상태는 며칠째 계속되고 있었죠.
새벽 4시 도연은 잠에서 깼습니다.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헌병들의 발소리가 급해졌고 무전기 소리가 들렸죠.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도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뭔 일이죠? 헌병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류진화 대위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헌병의 재질을 뿌리치고 복도로 뛰어나갔죠. 붕대를 감은 팔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진화의 병실 앞에는 헌병들이 모여 있었어요. 비켜요. 도연이 소리치며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창문이 열려 있었고 빗물이 바닥을 적시고 있었죠. 도연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3층 높이 진화는 배수관을 타고 내려간 것 같았어요. 미친. 그 상태로 도연은 즉시 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헌병들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는 밀쳐냈어요. 그의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죠. 1층으로 내려와 밖으로 나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병원 정문 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탐조등이었어요. 도연은 그쪽으로 달려갔죠. 빗물이 그의 얼굴을 적셨고 군복이 젖어 무거워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철책 근처에서 도연은 진아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철책을 기어오르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몸에 힘이 없어서 계속 미끄러졌죠. 그녀의 병원복은 흠뻑 젖어 있었고 붕대가 풀려 상처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진화. 도연의 외침에 진아가 뒤를 돌아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있었죠. 오지 마. 제발. 왜 이래요? 왜 도망치려는 거예요? 도연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아는 철책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죠. 난 돌아가야 해. 여기 있으면 당신이 더 위험해져. 무슨 소리예요? 이미 어머니가 보호해 주신다고. 몰라. 당신은 몰라. 진아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북에서는 날 배신자로 낙인 찍었어. 내가 여기 있는 한 북은 계속 보복할 거야. 당신 가족을, 당신을 모두 위험하게 만들 거란 말이야. 그래서 돌아가서 죽으려고요? 그게 해결책이에요? 도연이 진화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당신이 죽으면 내가 당신을 구한 의미가 없어져요. 내가 버린 모든 게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진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그 눈물은 선명했어요. 왜 날 구한 거야? 난적이었잖아. 당신을 조롱했잖아. 총을 겨눴잖아. 그런데 왜? 당신이 사람이니까요. 도연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진아는 고개를 떨구었죠. 그녀는 평생적으로만 살아왔습니다. 조국을 위해, 체제를 위해, 살아남기 위해. 그런데 이 남자는 그녀를 그냥 사람으로 봐줬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아가 도연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흐느끼며 떨렸어요. 도연은 그녀를 꼭 안았죠. 빗속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진아의 속삭임에 도연이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함께 방법을 찾을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요. 그때 뒤에서 헌병들이 달려왔습니다. 탐조등이 두 사람을 비췄어요. 헌병 대장이 외쳤죠. 두 사람 다 체포한다. 움직이지 마. 도연은 진아를 더 세게 안았습니다.
그는 헌병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쏘려면 쏘세요. 하지만 이 사람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중사 명령을 따르시오. 명령? 사람을 죽이는 게 명령이라면 전 따를 수 없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헌병들이 총을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차 한 대가 급정거했죠. 차문이 열리고 박명자 대장이 내렸습니다. 그녀는 빗속을 뚫고 도연에게 걸어왔어요. 어머니, 박명자는 아들과 진화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이해. 도연아, 내 어머니, 이 여자를 정말 지킬 거냐? 네.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박명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헌병들을 향해 손을 들어 올렸어요. 총을 내려라. 모두. 하지만 대장님, 명령이다. 헌병들이 총을 내렸습니다. 박명자는 진화에게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들어 올렸어요. 진화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박명자를 바라봤죠. 류진화 대위. 예. 내 아들이 당신을 위해 모든 걸 버렸소. 그 의미를 알겠소? 진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렇다면 살아요. 내 아들의 선택이 헛되지 않게. 박명자는 두 사람을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으며 속삭였죠. 이제부터 정말 힘든 싸움이 시작될 거다. 준비해라. 차가 병원을 벗어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빗속에서 헌병들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들은 방금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목격한 것이었죠. 하늘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쪽 하늘에는 희미하게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죠. 도연과 진화, 그리고 박명자. 세 사람의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대한민국 국방부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박명자 대장에 대한 징계 청문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회의실 중앙에는 박명자가 군복을 단정히 입고 서 있었죠. 그녀의 어깨에는 별 넷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오늘이 지나면 그 별들을 떼어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청문회 위원장이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어요. 박명자 대장, 당신은 적성국 군인을 보호하고 군 작전을 방해하고 개인적 감정으로 군 기강을 무너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명할 말이 있습니까? 박명자는 똑바로 앞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해명을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70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그녀의 자존심이었죠. 제 아들 박도연은 군인으로서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적이 아닌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군인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죽이는 법을 배우지만 궁극적으로는 살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다 해도 적국 군인을 보호한 것은 류진화 대위는 이제 적이 아닙니다. 박명자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죠. 류진화 대위는 어제 대한민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북한 군인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청문회 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이건 예상치 못한 전개였죠. 위원장이 손을 들어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대장의 개인적 판단으로 군 작전을 좌지우지한 것은 명백한 월권입니다. 월권이 아닙니다. 지휘권의 행사였습니다. 박명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우리는 70년 동안 전쟁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워야 할 것은 북한이 아니라 증오와 분열이었습니다. 제 아들과 류진화 대위가 보여준 것은
그 증오를 넘어선 인간성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명자의 말에는 힘이 있었어요.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죠. 저는 제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는 명예보다 생명을 택했습니다. 별보다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면 저도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징계하십시오. 하지만 제 선택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박명자가 어깨에서 별 넷을 떼어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그 별들을 책상 위에 놓았어요. 이 별들은 명예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죠. 저는 그 본질을 잊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청문회 위원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들 중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죠.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도연이 들어왔어요. 그는 여전히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계급장은 떼어져 있었죠. 그의 뒤로 류진화가 따라왔습니다. 진화는 나만의 민간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위원장이 손을 들어 제지하려 했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죠. 저는 박도연 707특임단 소속 중사였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저는 이미 군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저는 어제 저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어머니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아니라 저를 처벌하십시오. 박명자가 아들을 향해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도연아, 넌 어머니 괜찮습니다. 이건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도연이 진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화는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지만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도연은 청문회 위원들을 향해 말했죠. 저는 적을 구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구했습니다. 류진화 대위는 이제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녀를 보호하는 것이 저의 새로운 임무입니다. 군인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진화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죠. 저는 류진화입니다. 과거에는 북한 인민군 정찰총국 소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땅에서 살고 싶습니다. 박도연이 보여준 인간성을, 박명자 대장이 보여준 용기를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평생적으로 살았습니다. 증오하고 의심하고 싸우는 법만 배웠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저를 사람으로 대해줬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청문회 위원들은 말을 잃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천천히 입을 열었죠. 우리는 오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박명자 대장, 당신의 행동은 규정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킨 것은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징계는 보류하겠습니다. 박명자의 눈이 커졌어요. 위원장이 계속 말했죠. 다만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합니다. 육군 참모총장직에서는 물러나십시오. 대신 남북화해 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겠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명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어깨가 떨렸죠. 도연이 어머니에게 다가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고생했지.
모녀가 포옹하는 모습을 진아는 조용히 지켜봤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죠. 가족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그녀는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비무장지대 초소 언덕에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그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여기, 적이 아닌 사람이 잠들다. 류진화 대위를 기리며. 추모비 앞에는 도연의 군번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진화의 군번줄도 함께 놓여 있었죠. 두 개의 군번줄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도연과 진화는 손을 잡고 그 추모비를 바라봤습니다. 박명자도 그들 옆에 서 있었어요. 세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죠.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13세 별, 박씨 가문을 상징하던 그 별들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빛나고 있었어요. 명예가 아니라 희생으로, 권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진아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도연이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박명자가 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별은 이제 명예가 아니라 피로 빛나는구나. 하지만 그게 더 아름답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70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그녀가 이제야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이었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추모비 위로 낙엽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 멀리 철책선 너머에서 새들이 날아올랐습니다. 남과 북의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도연과 진아는 그 새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도 언젠가 저 새들처럼 모든 경계를 넘어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13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별들이. 그 별들은 국경도, 이념도, 증오도 없이 그저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별빛 아래 세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를, 분열이 아닌 화합을, 증오가 아닌 사랑을. 별 13세 가문은 이제 다른 의미로 기억될 것입니다.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용기와 사랑으로.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을 것입니다.